먼저 우리 김주환 기자님은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만드신 분이죠. 우리 김현진 감독님 처음 뵙는 분 영상에는 안 나오니까 처음 뵙는 분 많으실 텐데 김현진 감독님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MBC 경남 김현주 PD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환 기자님은 기자로 불러야 할지 영화배우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책을 내셨으니까 작가라고 하셔야 될지 어느 게 제일 편하세요? 기자가 제일 오래 불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주환 기자님도 인사 말씀 네,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감독님 제가 알기로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2023년 11월 그때 처음 개봉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굉장히 한동안 핫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갈 무렵에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이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다시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역주행 이런 거잖아요. 정주행했다 다시 이렇게 어떠세요 느낌이? 정말 영화는 만들고 나면 살아서 자기 혼자 자기 삶을 알아서 꾸려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험을 보기 힘든 일이라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님 이 작품으로 여러 상을 받으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보다 혹시 더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좀 약간 음침한 학생이었는데 어떤 상이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 상 중에? 백상? 특별히 백상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은 백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방송 쪽에서는 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추천서를 쓰거든요. 근데 백상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연예인들 많이 보고 지역 방송 최초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뭔가 좀 으쓱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자님 책 쓰셨잖아요. 줬으면 그만이지.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여기 혹시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도 내가 그 영화 봤으면 됐지 혹시 책까지 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홍보를 한번 해주세요. 예, 영화는 영상이라는 점과 또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다면 책은 영화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좀 세세한 부분들 선생님의 어떤 가족사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철학적 뒷받침이 됐던 게 어떤 걸까 또 선생님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출판하신 책은 줬으면 그만이지는 이제 주로 성인들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 기자님 이번에 10대들을 위한 네. 어른 김장하 그 책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출간이 됐나요? 네, 오늘이 23일인가요? 네. 20일, 그러니까 사흘 전에 출간이 되었고요. 정확한 제목이 10대에게 들려주는 어른 김장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은 서점에다 있을 거고요. 초등 한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0대에게 들려주는 어른 김장하. 기자님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그래도 김장하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김주환 기자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감독님도 출연하신 그런 대부분의 유튜브는 제가 다 섭렵하고 왔거든요. 섭렵하고 왔는데 김장하 선생님이 한 20년 전인가 어디에서 강연회 진주정신에 대해서 강연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진주정신 해가지고 3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저는 기자님한테 궁금한 게 이렇게 김장하 선생님 취재하시면서
김장하 선생님의 철학은 키워드로 말하면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본 것과 또 기자님이 보신 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진주 정신을 세 가지로 꼽으면서 주체호의 평등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호의는 불의를 거부하고 뭐 의를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선생님 삶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평등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이 그 행정운동에 그렇게 앞장서시고, 다른 어떤 뭐 문화단체나 다른 시민단체, 노동단체 이런 데는 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유독 행정운동은 선생님이 직접 그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시고 초대 회장을 맡아서, 아까 그 다른 그 언론 인터뷰는 다 거절하시면서도 행정운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 MBC에 직접 출연해갖고 인터뷰까지 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행정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묘비를 작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남몰래 이렇게 세워드리고 했던 그런 것, 그리고 새로운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평등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씀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선생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다, 남자라고 또는 여자라고 차별받거나 어리다고 또는 뭐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지금까지 쭉 그 일관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평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참 김장하 선생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우리 김장하 선생님 이렇게 취재 촬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사실 취재하면 인터뷰이들이 다 곳곳에 계시고, 그분들이 뭐 거절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그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숨어있는 내용들 찾는 것과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제일 취재하고 싶은 사람이 출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나머지 출연자들은 너무 흔쾌히 이 촬영을 하고 싶어하고, 또 오래 묵혀둔 마음의 말을 꺼내는 것처럼 되게 말씀이 잘 다듬어져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경상도 사투리가 2시간 동안 나왔지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편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들 마음속에 오래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계속 입안에 굴리면서 다듬었던 게 아닌가. 네, 김장하 선생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반대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인물 다큐를 찍겠다고 하면 보통 더 적극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또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반대의 경험을 하셨네요. 우리 기자님하고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 협업을 하시게 되었나요? 원래 두 분이 지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 경남에서 김주환 기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배 언론인이시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고, 하지만 김주환 기자님은 저를 모르셨죠. 저는 그냥 국장님 하시는 강연 쫓아가서 듣고 제가 팬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어른 김장하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게 주변인 인터뷰로만 이루어지니까 한 명이 키를 잡고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김주환 기자님을 제가 떠올렸던 겁니다. 기자님이 사실 김장하 선생님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칭송하는 그런 다큐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김주환 기자님은 누구한테나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그런 기자 정신이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죠.
근데 알고 보니 김주환 기자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김장하 선생님을 취재하려는 시도를 하셨고 또 은퇴를 하고 선생님 취재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잡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그 김장한 선생님을 이렇게 김장한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을 이제 영화에 더 잘 담아내시기 위해서 음악도 많이 신경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OST 이야기. 보통 이제 영웅 되게 훌륭한 분 하면 이제 타이틀부터 붓으로 이렇게 촥촥촥 쓰고 노래 막 오케스트라 쫙 나오고 이 어떤 포인트에 가면 이제 감동받고 울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소박하고 담백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꾸밈을 많이 넣고 싶지 않아서 음악 감독님한테 굉장히 산뜻하고 담백한 음악을 부탁드렸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음악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산뜻하고 담백한 음악을 이렇게 요청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저도 그 느낌 받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장면에서 굉장히 산뜻하고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저도 느꼈습니다. 저 공부 많이 하고 왔죠? 네네. 너무 진행이 매끄러우셔가지고요. 네, 우리 김주환 기자님 제가 이제 그 질문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김장하 선생님은 그 진주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경남에서도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내가 기자라면 한 번쯤 언젠가는 내가 저분을 인터뷰 해보겠다라고 욕심을 냈던 그 선배 기자나 후배 기자나 동료 기자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혹시 나는 실패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학교를 헌납할 때 경남 지역에 많은 기자들이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다 거절당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른 기자들은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 취재를 시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인터뷰 안 하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끝났는데 저는 인터뷰를 끝까지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럴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에 대한 촉수를 세우고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고 또 2015년도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2022년 연말에 이 다큐가 나오고 책이 동시에 출간이 됐는데 꼬박 7년이 취재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김주환 기자님 우리 김장하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네. 이제 영화 초반에 보면 말을 건네도 별로 이렇게 답을 안 하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눈빛, 선생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 성공하겠다고 아니면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영화에서는 하필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뭐 보약 지어드리고 하셨다며요, 뭐 하고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의뢰이 대답 안 하시고 먼 산 보시는 그 장면을 잘 포착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가 선생님 대답 안 하시고 또 뭐 기억이 안 나 이런 걸 저는 워낙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취재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좀 익숙해 있는 상태였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은 좀 답을 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처음에 이제 김현지 감독이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기로 해놓고 같이 취재를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 영화가 또는 다큐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냥 뭐 어차피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거고 어차피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서로에 구애받지 말고 나는 나대로 취재하고 찍고 싶은 부분은 그 뭐 알아서 찍어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다큐의 컨셉이라든지 다큐를 영화를 어떻게 구성할 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많이 찍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 감독이 이 부분 고르고 저 부분 고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큐가 나오고 나서 특히 또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 영화에서 저렇게 비중이 크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선생님한테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는 아니 괜히 선생님을 빙자해가지고 김조한이가 너무 이 부각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욕을 먹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정환 기자님 아니었으면 그 어른 김장하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누가 알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영화의 많은 분량 차지한 거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질문해 주시죠. 저 뒤에 계신 분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아주 따뜻하게 잘 봤습니다. 문영배 재판관께서 그 말씀하시던 그 장면부터 굉장히 그 시절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헌법재판관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근데 많이 위로가 됐었는데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들을 뵈서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발하는 입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을 소개하는 것도 기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정말 큰일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건 아주 좋은 영화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 호기심 같은 건데요.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그분께서 그 사회에 그 재산을 환원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영화 내용에 보면 그 김장 선생님 부인께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신 분이시고 또 그 손주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평화롭게 들렸는데 혹시 취재하는 과정에 가족들이 어떤 이 선생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는지 그런 걸 혹시 취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자녀분들의 입장은 어떤 거였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저희가 선생님을 보살이라고 하면 사모님이 부처다 이렇게 저희끼리는 평가했거든요. 정말 네, 큰 어른이시고 저 같으면 나이 40에 남편이 100억을 사회에 헌납한다 그러면 살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지가 벌어서 지가 쓰고 싶다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요즘 말로 쿨하게 네,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불만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간중간에 따님이나 뭐 아드님이랑 통화하시는 거 여러 차례 들었고 굉장히 화목하셨고요. 또 선생님이 11남매의 거의 장남 역할을 하셨어요. 위로 형제분들이 계셨지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근데 그 많은 형제들을 다 거두시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분란이 없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상상하기로는 엄청난 아침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형님을 너무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정말 큰 어른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족부터 돌보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에 왜 가족 이야기가 없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김조한 기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인터뷰를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영화로 만드는 것이 과연 취재윤리상 옳은가 많은 토론 끝에 선생님이 하신 공적인 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영화로 만들 때
가족 사적인 부분은 최대한 넣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줬으면 그만이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터뷰를 거절하셨는데 결국에 그래도 얼굴이라도 카메라에 나오셨고 책을 쓰시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작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에서 동의를 하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거절하시지만 그래도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까 본인이 하셨던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책이 나오고 나서 김장하 어른께서는 또 어떤 반응이셨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선생님은 저희가 뭐 몇 차례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했지만 방송 출연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인터뷰도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랬지만 저희가 김주환 기자님 등 뒤에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뒤에 따라 붙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계속 들이대는 방법을 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찾아온 그때 남성당을 운영하고 계실 때니까 찾아온 사람을 내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김주환 기자를 김장하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나중에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여쭤보시니까 김주환 기자라면 허튼 짓은 안 할 줄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이는 틀리지 않았어 막 이러는데 그랬고요. 저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선생님이 다른 건 다 시큰둥하시고 칭찬하는 말에도 뭐 그랬지만 야구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학생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을 섭외를 해서 또 장학생과 함께 장학생을 취재하다 보니 선생님 뵈러 가네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그 장학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장학생들이 사실 나 이 섭외 전화 왔을 때 우리도 의심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왜냐면 선생님이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래 허락도 한 적 없는데 허락 받은 것처럼 굴더라. 그 말씀에 그냥 더 들러붙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영화 만든다고 했을 때 좀 싫어하셨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묵인해 달라.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오래오래 보여주고 싶다. 또 그 말씀에 사르르 녹으셔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그 김현지 감독이 선생님을 조금 속이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 2023년이 진주에서 행팽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행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좀 기록을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 들고 좀 자주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김현지 감독이 선생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초반까지는 선생님도 행팽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직접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일종의 작전을 짠 거죠. 선생님 몰래 선생님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또는 식사하는 자리에 그분들이 이제 저를 끼워주는 식으로 계속 불러준 거예요. 저는 취재 목적을 숨기고 그런 자리에 계속 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취재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넌지시 그냥 갑자기 무슨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선행한 그런 그 말고 다른 어떤 그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왔는데 2018년도에 그 박노정 시인하고 김수욱 교수라는 분이 김장한 선생님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두 분이 공교롭게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추모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A4 용지에 박노정 시인에 대한 추모사를 직접 써가 오셨더라고요. 써가 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그 추모사를 사람들 앞에서 읽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읽고 나서 자리에 딱 들어가시는데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추모사 마치고 앉는데 가서 선생님 앞에 그냥 제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방 읽었던 그 A4 용지를 쑥 꺼내고 주더라고요.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갖고 그때 제가 선생님도 그냥 제 어떤 좀 취재 목적 이런 걸 눈치채고 계셨고 그냥 좀 인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그때부터 들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또 2019년 깜짝 그 생신잔치로 이어지고 또 이후에 2021년부터 이제 촬영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김주환 기자님한테 좀 이렇게 놀란 게 한 가지 있는데 기자님 기자 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외근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사는 순간 춘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 생활 30년 넘게 하시면서 쭉 지켜오셨잖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이번에 이 계기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환 기자님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여러 개 봤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 기자에 대한 저의 시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북에 사는데 전북의 지역신문 기자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일부 기자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토호들하고 이렇게 유착해서 기사 써주고 광고비 받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발하는 기사를 써서 20년, 30년을 써도 김장하 기자님 말씀처럼 세상이 별로 바뀌지 않은 김장하 선생님 말씀처럼 별로 평등해지지 않은 것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환 기자님 그 모습을 보면서 지역신문에 저렇게 훌륭하신 기자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김주환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환이라면 뭐 딴짓은 안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선생님이 그 정치에 관해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치가나 네. 그 어떤 감정이었나요? 예? 말씀을 들었었나요? 어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어떻게 또 어떤 정치인이 또 좋은 정치인인가? 선생님 그거하고 예. 그 선생님이 그 평등에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기본 어디서 나오는 그 생각이 선생님의 어떤 철학적 바탕이 된 걸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길 것 같고요. 그거는 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화에서는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엊그제도 그 봉화마을 가시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도 하셨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평생 정치인들을 멀리하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왜 정치인을 이렇게 멀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인은 동지가 아니면 모두 적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행정운동이나 이런 사회운동을 지금까지 하는데 그걸 어떤 특정 정치인하고 좀 친하게 되면
그 절반을 적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였고요. 둘째는 선생님이 어떤 특정 정치인하고 친하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나면은 선생님을 통하면은 무슨 이런 문제를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니까 이게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본인 스스로, 선생님도 스스로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행배 판사가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진주의 사법기관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밥 한 그릇 사야 된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잘라버렸거든요. 네가 공직에 있는 동안은 니하고 밥 안 먹는다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임기 마치고 떠날 때 겨우겨우 사정해가지고 해물탕 한 그릇 대접하고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하고는 철저히 거리를 두시려고 했던 게, 본인이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막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옆에서 막 자기 이분하고 자기하고 친한 척 해가지고 사진이라고 하나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마치 이분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리 그걸 과시하고 이리 이제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하면은 김장한 선생님 같은 분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돼 버리고 지역사회에서 마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격처럼 돼 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경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김장하 선생님의 가장 핵심되는 철학으로 평등 이걸 꼽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행사 주최하고 있는 우리 노회찬 재단의 슬로건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거든요. 혹시 경남,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지역구가 경남 창원 성산이었잖아요. 네. 그 기자로 계실 때 혹시 노회찬 의원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잘 알았죠. 마산에 통술이 유명한데 통술집에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스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연예인처럼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공부를 좀 했는데 노회찬 의원께서 또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권위자시더라고요. 네. 기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점에서 저하고도 좀 잘 통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정치인들 중에 이런 어떤 그 기록의 가치 이런 데 주목하는 정치인이 예전에 노무현 이후에 누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감독님도 혹시 우리 노회찬 의원님하고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2018년에 MBC 경남에서 소수의견이라는 시사 매거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4월인가 노회찬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소수의견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수라는 게 소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다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잘 안 들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절대 쪼개질 수 없는 진실된 어떤 사회의 그런 가치들, 그걸 최근에 막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계파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라는 깨지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다 머리채 끄잡아 당기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인터뷰를 해주신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독님이나 기자님의 실력이면
충분히 이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한 것 정도 내공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교조 상황에서 해고를 안 시켰다, 이사장 김장하는.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도교육청에 그 표적감사가 들어오고, 거기까지는 저도 따라가겠는데, 그 후에 이분이 국가에 헌납하는 배경이 어떻게 보면 전교조의 깡다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것처럼도 이해가 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권에 굴복해서 헌납하는 그런 이해, 곡선이 좀 깔린 것 같아서 좀 더 친절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방송 본 편집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있었는데요. 그때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거는 내가 조금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국가에 헌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셨다고, 그 전교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싫어서 국가 헌납했다는 거는 오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영화적으로 편집하다 보니 제가 좀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은 교육자는 아니고 이 진주에 있는 학생들한테 더 많이 기회를 주고 싶고, 그래서 좋은 학교 만들어 보자고 만들고 개교할 때부터 국가 헌납 의지를 밝히셨다고 해요. 다음에 제가 더 편집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우리 김장하 선생님께서 이 영화를 직접 보셨나요? 방송은 보셨는데 방송. 영화는 아직 안 보셔서 제가 DVD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DVD 플레이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질문하시죠. 네, 그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을 한 명 알게 되었네요. 아까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그 어르신을 만난 것 같은데요. 그 건강하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백수가 되신 뒤 주로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영화상에서는 말이 없으시니까 좀 근엄하게 보이는데, 그 영화상에서는 꽤 유쾌한 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선생님이 원래 좀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말씀도 크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머도 있는 분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빌 게이츠 노래 부르는 거 저희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부르지. 이런 유머가 상당히 있는 분이세요. 얼마 전에 김장하 선생님이 그 이재명 후보를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쪽 사돈이 만나가지고 한쪽 사돈집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초청을 받아간 사돈이 밥 먹다 돌을 우뚝 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하는 사돈이 아이고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그 돌이 많죠 이러니까, 돌 씹은 사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쌀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김장하 선생님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해준 의미는 뭐였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영화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이제 자극적인 것만 막 보도하는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평범하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게 돌보다 쌀이 많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어떤 평범하지만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만남이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김장한 선생님이 도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만나는 자리에 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선생님 이재명 후보한테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도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그 쌀 이야기 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그게 아닌데 이제 이 후보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시고요. 요즘 선생님은 주로 이제 집 아파트 주변 산책하시고요. 사모님하고 가급적 매일 나가서 게이트볼 치시고 그렇게 건강 관리하고 계시고 요즘은 좀 옛날에 현업을 하실 때는 한약방에 몸이 묶여서 못했던 일들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운동을 하시니까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인과 거리를 두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한 걸 보면 그런 제약에서 좀 벗어나갖고 자유롭게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엊그제는 봉하마을 그 노무현 매혹 대통령 모여에 참배도 가셨거든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감독님한테 이 질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생 역작을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운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후의 작품을 고민하시는데 좀 부담되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저는 월급쟁이라서요. 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냈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차기작은 뭘 생각하고 계시냐, 뭐 너무 기쁜 게 지역방송사 PD의 차기작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질문이 저는 그저 감사했고요. 저는 어른 김장을 마치고 나서 MBC 경남에서 뉴스파다라고 뉴스타파 아니고 뉴스파다라고 데일리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역 시사 이야기를 지역민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아이템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또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차기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또 좋았고요. 네, 지금은 뭐 남태령 관련돼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남태령에 모였던 여러 깃발들, 뭐 청년들 이야기를 주워 담으려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게 지역까지 잘 못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국 지역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 유튜브도 하셔요? 아니요. 아니에요? 엠키타카라고. 엠키타카. 엠키타카. 우리 김주환 기자님은 개인 유튜브 하십니다. 그죠? 네. 김주환 TV. 네. 여러분 다 구독과 좋아요. 김주환 TV.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노회찬 재단 회원이신 분들도 있고 또 회원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저는 이제 제가 노회찬 재단 전북 운영위원을 맡은 지 2달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혹시 재단 회원님들 계시면 저한테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도 만들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노회찬 재단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찬의 집이 이제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 창신동에 아까 처음 화면 보셨었죠? 창신동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구입을 해서 거의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고 거의 새롭게 태어나는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렇게 입주를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과 증축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벽돌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금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재단에서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까 이 영화에 이제
명언 중에 명대사 중에 하나죠.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 나가는 거야 라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노회찬 재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벽돌 기금에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아까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생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어떤 해방감 또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계속 마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는 마감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퇴직을 좀 앞당겨서 일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 만나면 자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청소년 이번에 10대에게 들려주는 그 책을 냈는데 그것도 그 2년 동안 출판사에서 자꾸 그런 책을 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안 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김장한 선생님이 영화 나오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감독께서 선생님 그 청소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기회를 봐서 선생님한테 청소년용 책을 출판사에서 쓰자는 제안이 자꾸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넌지시 한번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걸 아이들이 읽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못 쓰게 하시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많이 읽을까 걱정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책을 이번에 썼고요. 지금 당장은 김장하 선생님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인물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가 뭐 언제까지 뭐 자기의 뭘 또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거기에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게 쓸만한 거리가 있으면 또 나중에 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희는 그 김장하 선생님을 지금 이 영상으로 보지만 두 분은 직접 뵈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이제 후원 그 장학생들도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인터뷰를 보면 이제 살아가는데 김장하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두 분도 직접 뵙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김장하 어른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들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제일 무서운 질문이에요. 질의할 때마다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살고 있니 지금. 근데 그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게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른 김장하 영화를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문득문득 생각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신입 중년이라서 생각을 해보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연민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하면 좀 나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더 젊은 분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셔야 되는 분들을 연민하는 마음을 좀 나도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무서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혹시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김장하 선생님한테도 완전 이 누를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조심해야죠. 근데 저는 어쨌든 91년 이후로 선생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쭉 선생님한테 뭐 이런 짓을 해줄 때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요. 아까 이제 진행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차를 사지 않은 것도 김장하 선생님의 영향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약점 잡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이 토호 세력의 뿌리예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의 악행을 밝혀내서 폭로하고 이놈들의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슬 올라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까발리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까발리려고 하면 제가 한 점 어떤 약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좀 결백점 이런 걸 갖고 살아왔던 측면이 있고 그 출발에는 김장하 선생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무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 어딘가에 보면 그런 문장 나오잖아요. 사랑은 무서운 거야.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김장하 선생님을 제가 직접 뵐 기회는 없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 살아계실 때 6, 7번 이렇게 뵀습니다. 지역에 강연 오셨을 때도 뵀고 또 제가 사는 정읍에도 오셨었고 제가 중앙당 행사 갔을 때도 뵀었고 같이 식사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의원님 7월 23일이면 올해 7월 23일이면 7주기가 되는데요. 제가 노회찬 의원님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이 나는 이제 어디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 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감독님이나 기자님 이렇게 좋은 작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독님, 기자님 하면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어른 김장하 이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또 세상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른 김장하 선생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 사회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김주환 기자님 포기하지 않고 거의 91년 여튼 오랜 시간 동안을 마침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작품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 영화로 만들어주신 거 고맙다는 의미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한 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지 감독님, 김주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